사실 여러분들하고 조금 정말 진짜 삶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하하호호 헤헤 하고 살 수는 없죠. 우리 자신과 직면하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느끼고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을 매개로 해서 오늘 해보려고 해요. 기록은요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록을 하면. 뒤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기 쓰기 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체로 그래요. 왜 우리는 나쁜 기억만 머릿속에 남겨두죠? 하루 종일 좀 기분 나쁜 감정들, 내가 뭔가 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일기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빼곡하게 쓰잖아요.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나빴던 기억, 내가 너무너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잘한 거, 좋은 감정, 이게 수가 훨씬 많아요. 거꾸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감정으로 우리의 하루를 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등등. 아까 제가 오늘 기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했을 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예고를 해두시고요. 궁금하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기록학자로 강연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메모 가져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답은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록을 하실 때 막 이러고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쓴다? 제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키워드만 살짝 그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또 보고 박수 치고 웃고 깨달았을 때 메모.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리는 이거예요. 얘를 쓰고 맛있어 쓰고 이걸 이제 뇌 각인 효과라 그러는데 한 번 쓴 것은 각인시키지 않은 것보다 당연히 훨씬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얘를 써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맛의 감각 여기 한번 더 오고 싶어 하는 거 머리에 힘을 한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힘을 한번 주고 메모를 했어. 당연히 기억이 더 남죠. 전자기기 이용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한데 손으로 쓰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느끼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이핑할 때 글 쓸 때는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다다다 정신없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잠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성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표출할 때는 빠른 속도의 손가락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생각한 것은 그거야 라고 생각한 거를 메모할 때는 좀 꾹꾹 눌러 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쓰는 거에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생각과 쓰는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것은 생각이라는 행위랑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 없이 꾹꾹 눌러 썼어. 의미 있어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미 다 기본 수준에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생각에 힘을 주는 행위하고 손으로 메모를 하는 행위는 잘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뒤에 제가 기록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우리가 기록은 했어. 메모는 했어. 기억이 안 났던 경험 혹시 없으세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잊어버리는지 메모까지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원리를 말씀드리기까지 제가 계속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리가 뭐지 이러고 관심을 갖고 좀 기대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찔끔찔끔 메모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메모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는 내가 메모 행위를 한 거, 내가 그때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올랐어. 얘를 메모를 해서 각인을 시켰어. 얘가 엄청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저한테 뭘 주문을 하냐면 교수님 그거 체계적으로 착착
분류하고 심지어는 막 목록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면은 얘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월간 다이어리라고 한 달에 한 권씩 다이어리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쓰면 막 집이 폭파될 것 같은 너무 양이 많아서 1년 쓰면 몇 권? 12권. 오, 굿. 5년 쓰면 몇 권? 그래. 60권이면 서가에 얼마 들어갈까요? 80cm 서가나 120cm 서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서 거기 한 칸에 안 들어가요. 아니 한 칸이 남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써도 서가에 한 3단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제 집에 서재에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 책상에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서가에 제가 쓴 월간 다이어리들이 쭉 꼽혀 있는데요. 김익하는 막 엄청난 양의 기록을 했을 테니까 이걸 분류하는데 굉장히 뭔가 정교한 수단을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꼽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거 찾아볼 때 두세 권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히팅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기록을 같이 수련하시는 분들께 엄청 강조하는데 막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시지 마세요. 내가 한 기록을, 내가 한 메모를 그게 나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발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한 기록을 계속 펼쳐보는 행위까지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청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들, 여러분들이 하신 좋은 감정들, 여러분들이 느낀 기가 막힌 감각들, 그게 여기에 그대로 자리할 수 있게 돼요. 기록은 습관처럼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습관처럼 한 자기의 모습, 그것은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힘줘서 내가 공부하듯이 그 기록을 찾아보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기록은 습관이자 삶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여행 상품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쭉 눈으로 보시면서 메모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메모 기록을 하시는 거니까 적어야죠. 네. 자,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쭉 뵀어요. 그랬더니 두 유형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1유형. 또 한 유형은 좀 많지는 않은데 신기한 분들이 계셨어요.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다가 컷 하니까 그때 메모하신 분들 있어요. 어느 게 답일까요? 일단 느낌 오시죠? 전자야 후자야? 후자야. 그 다음에 자신의 선별 이거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골라낸다 그러죠. 선별. 이게 기록학에서 영어 잠깐 쓸게요. appraising and selecting이라 그래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하고 높은 가치가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 얘를 평가라고 하는데 저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평가 행위를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느끼고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얘기한 두 번째 메모 기록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기억해. 끝까지 보고 기억이 안 나죠? 제발 포기 좀 하세요. 저걸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죠. 내 마음에 확실히 남는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만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것만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서 뇌에 각인시키면 그 모두가 우리에게 누적적인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요령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만 해요. 일단 첫 번째 크루즈 여행 아직 못 가봤거든요. 크루즈 여행 엄청 큰 배겠네. 이렇게 저한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13박 14일 이런 관심 없어요. 14일 14일. 그러니까 13박 14일 이렇게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 14일. 그 다음에 어디? 홍콩 찍고? 그 다음에 어디 찍을까? 베트남 찍겠지. 돌면 태국. 내려가서 싱가포르.
이렇게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 나라를 가는데 거기서 제 눈에 제일 띄었던 건 50명이에요. 제한된 인원으로 여행을 하니까 차도 우리 차, 우리만 타고 나가는 전용차에 거기다가 가이드까지 붙는데 어때? 한번 갈까? 480만 원이야.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 그러니까 기록의 원리, 메모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걸 보면 쭉 보고 그다음에 메모, 그다음에 말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면 너무너무나 멋진 기록형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록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 생각을 해보시면 컴퓨터 어떻게 하죠? 입력하고 그 안에 저장 장치에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프린터 하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풋, 저장, 아웃풋. 메모가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좋아. 인풋. 그러면 우리 여기 잠재성에 저장됩니다. 걔를 끄집어내. 끄집어낼 때 메모하면서 끄집어내면 훨씬 잘 끄집어내져요. 우리가 구상할 때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계획이야. 내가 2달 동안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야. 쭉 머릿속에 쭉 2달 후에 이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조금씩 메모하면서 하면 생각이 쭉쭉쭉쭉 진전되지 않습니까? 그게 메모 기록의 아주 중요한 효능이라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미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explication이라는 단어하고 implication 일단 어렵죠.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근원에서 이해를 해두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익사하고 인문 아시죠? 인문 원래 in인데 그 플리에 P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M으로 바뀐 거거든요. 어쨌든 implication하고 explication 두 단어를 외워두는데 안으로 넣고 밖으로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서 플리만 알면 되잖아요. 플리는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주름진 형상을 가리키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뇌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implication은 우리 뇌에다가 쑥 입력하는 거. explication은 이 잠재성에 있는 것을 밖으로 쑥 표출하는 거. 되셨죠? 메모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explication 한다는 거는 한국말로 외워두자고. 이거 명시화 한다고 칭해요.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단어니까 명시화라는 단어는 외워두라고요.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쭉 봤어요. 저거 좋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러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게 implication이에요.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과정. 이게 implication 과정이에요. im에다가 플리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저장돼 있죠. 걔를 이제 잠시 저장한 거예요. 잠시 들어간 상태에서 금방 꺼내서 메모를 해요. explication. 그러니까 이해하고 자기화한 것을 바로 메모하는 명시화의 기법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아까 제가 흉내 냈죠. 책을 읽을 때 명시화 기법을 쓰면 엄청 기억하거든요. 뒤에 말씀드리지만 책 한 권을 여러분들 다 외워서 10분 만에 책을 쭉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오늘 그 기법을 완전히 익히실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메모를 하라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도 엄청 열심히 막 엄청 바빠 그냥. 돼, 안 돼? 왜 안 돼? 임플리케이션을 안 했단 말이야. 임의 작업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면 표층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메모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록의 유용성을 제가 기록학에서 엄청 강조하는 것으로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잘 여러분들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록의 첫 번째 효용은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록에 남겨두는 거. 메모 기록의 핵심 효용이라고 생각하죠. 얘는 세 번째예요. 얘는 심지어는 안 해도 돼. 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으면 세 번째는 없어도 되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implication, explication을 통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거. 얘가 기록의 첫 번째 효용이에요. 얘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너무 몰라.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기록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해야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셔서 이게 첫 번째 기록의 효능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효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끄집어내는 익스플리케이션 하는 행위. 제가 요거는 예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랑 싸웠어. 아우 속상해. 사흘이 지났어. 계속 속상해. 그런데 정말 이거 부부지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 왜 싸웠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어떻게 건넬지를 몰라.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지? 어릴 때부터 친구였었던, 할 수 없는 부부야. 뭐 이렇게.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왜 싸웠지? 직접적인 싸움의 원인을 썼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란, 이안, 사만이잖아. 이란은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할까? 이안은 먹을까? 뭐 장단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액체 상태 같은 거예요. 감정만 강하게 남습니다. 근데 얘를 메모를 함으로써 이 속에 있는 거를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쓰는 거잖아요. 감정이 이성화된다 그럴까?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속상한 요 상태가 어떤 실천 행동의 방향성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아까 얘기한 기록이 갖고 있는, 메모와 기록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효능, 우리가 이 안에 갖고 있는 잠재성을 겉으로 끄집어내는데 메모 기록이라는 엄청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잊어버렸을 때 끄집어내서 보는 거. 자, 잊어버렸을 때 끄집어내서 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라? 사랑하라. 자기가 메모한 것을 자꾸 보고 빙긋이 미소 지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이제 기록학에서의 기록의 효능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인, 두 번째는 좀 불명확하게 잠재성에 있는 것들을 잘 명확한 형태로 끄집어내는 것. 세 번째는 잊어버렸을 때 기록한 것을 보고 다시 상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록의 핵심적인 효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핵심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쓰지 마세요. 무의식이 뭘 요구한다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하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잊어버릴 거니까 지금부터 쓸 거야 하고 메모를 하는 순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하는 의식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래방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가사를 보고 하니까 가사를 못 외우잖아요. 또 있죠, 내비게이션. 똑같아요. 제일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부부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번호를 부부간에 기억을 못했다고 엄청들 싸우더라고. 근데 그걸 기억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서는 핸드폰에다가 번호를 저장했으니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뭘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면 써보세요. 전화번호. 그러면 각인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메모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또 해서는 안 되는 기록 방식이 있어요. 빽빽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공부가 중위권이나 이렇게 중하위권, 심지어는 공부를 지지지도 못해. 근데 빽빽이가 많아. 빽빽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네. 모르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빽빽이는 하면 안 돼. 시험 공부할 때 거의 베끼듯이 노트에다가 빽빽빽빽 쓰는 거. 그거 우리가 빽빽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자, 이제 아시죠? 빽빽이는 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다? 임플리케이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정말 너무나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그렇구나.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한 2쪽 정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걸 메모를 했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좀 뒤에 다시 제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 이거 회사에서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상사가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상사가 말이 많아. 지시를 한 번 하면 한 20분이 걸려. 한 5분만 했으면 하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상사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니까. 그런데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죽으라고 써요. 토시 하나도 안 놓치려고. 이거 원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상사가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과 일치할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말을 엄청 수려하게 해도 마음속과 말은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걔를 아무리 속기하듯이 쓴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자기 기록으로 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가서 앉아가지고 20분 들었는데 노트로 3쪽이야. 얘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상사의 마음은 여기 있어. 말에 의해서 한번 바뀌었어. 쓰면서 한번 바뀌었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거리는 점점 원리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속기하듯이 하는 기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많이 하시죠?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익환의 강의를 듣고 그거구나. 깨달음이 왔을 때 키워드만 간단하게 쭉 듣다가 그거구나. 자, 상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메모는 이렇게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야. 그의 마음속을 계속 주목하는 거야. 저 마음에 무슨 마음이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왜냐면 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말을 믿지 마세요. 말은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자꾸 들여다보면 상대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속기형 기록을 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회사 생활 하시면 빠르게 유능한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메모 기록이 갖고 있는 기본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메모 기록의 원리에 대한 이해였어요. 이제 출발입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메모와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삶에 정말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부터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메모 기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 거기에다 메모 기록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보는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몰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좀 어려운 게 요새는요 연령대와 상관없어요. 다 깜빡깜빡한다 그래요. 난 자꾸 잊어버려. 깜빡깜빡해. 여러분들 어떠세요? 깜빡깜빡하죠? 자,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연령대가 좀 됐을 때 깜빡깜빡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것도 선입견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0대야. 그러면 요새 20대들은 머리 좋고 엄청 기억력도 좋고 정말 부러워 죽겠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현재 시점이 가장 명석할 때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은 설명 방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인지적 학습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경험한 거, 경험적 학습이에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 능력이 쌓이는 것인데 걔가 휘발돼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이 가장 똑똑한 때잖요. 근데 이제 40이나 되셨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6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이 가장 제가 똑똑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깜빡깜빡은 그런 의미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꿔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연령대에 대한 선입견들, 얘를 같이 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론은 뒤에 쫙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답답한 것도 뭐 있을까요? 책을 읽었어. 엄청 열심히. 딱 하루 지났는데 책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우리 전 국민,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이런 어려움 여러분들 당연히 극복을 하셔야겠죠. 근데 요거는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한국 요것도 사실 큰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시험공화국이 돼버려서 모든 거 뭐 자격증 시험 뭐 하여튼 다 시험이야. 근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져.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시험에 붙은 분만 자꾸 자랑을 하니까 전 국민이 다 시험 공부 잘하고 시험에 붙는 줄 알아. 아니에요. 시험에 붙는 사람은 1%, 2%에 불과해요. 나머지 98%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 공화국에서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 압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메모와 기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회사 생활. 난 정말 성실해. 나보다 성실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로 다른 사람도 성실하다고 평가를 하죠. 그런 경우가 더 억울한 거예요. 저놈은 실실 웃으면서 맨날 놀아. 잡담 엄청 하고 막 중간에 2시간씩 없어져. 성과는 더 좋아.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성실한 우리 자신을 저는 꼭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를 제가 뒤에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록형 인간이 돼서 깜빡깜빡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억에 강하게 남는 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지식형 인간이 돼야죠. 우리가 경험한 것, 책 읽은 것 등등이 기억으로 남아서 누적적인 삶을 살아가야겠죠. 세 번째, 이게 전략이에요. 힘주고 빼기. 전략형 인간이 돼야 우리는 한국 사회에 좀 서러움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에게. XX 맞은 사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열 사회가. 그거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꼭 확인하시고 방법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셔서 우리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깜빡깜빡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스스로를 낙인 찍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아주 선명한 영화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우리 회사에 면접 시험이 있는데 하여튼 뭐 두 번째 분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서는 시간이 좀 쫄렸어요. 내가 오후에 일정이 있었어. 점심을 우리 회사 1층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점심을 본부장하고 우리 팀장 하나하고 우리 기획이사 이현정 교수라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요즘에 뱃살 다이어트 중이라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고등어 자반을 시켜서 고등어 자반을 거의 정말 산산이 분해하듯 먹었고 이현정 교수가 뭘 먹었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뼈다귀 해장국을 드시더라고요. 우리 두 본부장과 팀장은 그날 오늘의 메뉴가 제육볶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육볶음을 드셨어요. 제가 이게 이제 한 줄 일상 기록이라는 건데요. 제가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참고로. 얘가 잘 보일란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뭐 팥고기 4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뭐 여기 사람 이름이 공개됐네. 임지 선생이라는 분 미팅했다는 거, 뭐 연희 브라운스톤 관리 제가 하여튼 업무에 했던 거 저녁 식사 보세요. 성의 없이 맛 없이 나답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써놓습니다. 여주로 이동해서 TV 시청인데 감정, 감각, 메모를 조금 더 추가해서 메모를 하는 게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쭉 써놓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왜 이것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저는 완전히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습관으로 만들까를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행위한 것을 다 쓰면 항상 얘를 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구상도 더 쓰고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더 하게 되겠죠. 책 읽은 거 생각난 것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꾸 여러 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쓰기로 딱 결심을 해서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저렇게 요 왼쪽에 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쭉 있고 시간별로 한 줄만 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쓴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 어때요? 글씨가 무지하게 크다. 마음 편하게 큰 글씨로 쭉쭉쭉쭉 자유롭게 쓰시면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떤 거를 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맞았어. 오늘은 맑은 날이네. 나의 하루도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날씨처럼 맑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맑은 공기, 맑은 하루 이렇게 써놓는 거야. 아침 먹은 거 써. 자 이제 출근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가는 거리인데 가로수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역광으로 나뭇잎이 반짝반짝 핀다. 그게 잠시 느껴져. 우리가 그런 순간을 일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했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버스를 탔더니 아침 출근 시간이 약간 혼잡하잖아요. 왜? 한 70대 초반쯤 된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모래내 시장에서 타시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걸어가면서 쓸 수 없고 버스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 그러면 나이를 피는 거예요. 제 습관이. 그러면 내가 못 썼던 거를 그러니까 가장 요 텀이 짧은 그때 씁니다. 그러면 8시 20분 가로수 뭐 역광 나뭇잎과의 대화 이렇게 나의 감각을 쓰는 거예요. 8시 50분 70대 장바구니 뭐 성실함의 아름다움 이렇게 하여튼 뭔가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야. 걔를 쓰시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뭐 10시에는 또 미팅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하루 종일 우리는 뭔가 행위를 하면서 살고 뭔가를 느끼고 감각, 감정, 행위 크게 나누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의 감각, 나의 감정 상태, 내가 행위하는 거. 얘를 가능하면 한 줄로 계속 쓰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많이 쓸 때는 한 40개를 쓰기도 하고요. 적게 쓰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씁니다. 여러분들 시간 산정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쓰잖아요. 한 줄 쓰는데 얼마 시간 걸릴까요? 5분? 20초. 많이 잡아요. 저처럼 계속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초 이내로 써요. 키워드만 쭉쭉쭉 쓰기 때문에. 자, 하루에 30개 썼다고 칩시다. 20초로 많이 봐주는 거예요. 길게 잡은 거예요. 20초에 30개 쓰면 몇 초? 그러니까 600초. 이게 단계를 가야지. 600초. 600초는 10분. 엄청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엄청 쓰는 그 행위에 하루에 제가 쓰는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이란 그런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임플리케이션한 자신의 생각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쓰는 거. 이 요령만 붙으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기록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어두운 표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이야 라고 느끼는 그런 메모 기록 행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냥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해요. 초기에는 쭉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 쓴 거를 이렇게. 그리고 걸어가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뭐 먹고 나뭇잎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밥을 먹어. 저녁 먹으러 갈 때 또 한 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루를. 일기 쓰기 전에 쭉 생각해봐. 자, 제가 지금 3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계속 쓰는 거예요. 쓴 거를 사랑한 거지. 내가 나를 되돌아봤어. 1년 하면 하루에 3번 했으니까 몇 번 생각해 본다고? 1000번을 하는 거잖요. 제 주장은 이 행위를 우리가 1년을 인내심을 갖고 해서 기록을 일상 한 줄 기록을 하는 게 우리 습관에 붙으면 우리는 천재보다 더 훌륭한 생각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에 뭐 드셨죠? 여러분들도 기억 안 나셨죠? 만약에 그것이 기억나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창을 열고 받은 느낌. 그게 지금 자기 전에 일기를 쓰려고 해. 이 아침의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현재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다 이렇게 휘발시켜 버리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주 많은 우리의 감정, 감각, 행위, 생각 얘를 현재 붙이고 살아보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얘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면 일단 느낌이 어때요? 공부 무지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생각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내가 과거에 본 거, 내가 어떤 사람 만난 거, 뭐 내가 경험한 거 TV에서 멋진 드라마에서 뭔가의 교훈을 받은 거 김익환의 강연을 들은 거 그것이 현재 자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일상기록의 신비예요. 이거는 저는 정말 전 국민 운동처럼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깜빡깜빡해. 나는 기억력이 별로라서 책을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져. 이게 다 무의식 혹은 선입견이거든요. 얘를
생각력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발전시켜셔서 길게 보면 1년이에요. 3개월만 하셔도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기를 권하고, 요게 우리 그래도 뭐 좀 그 지식 같은 것도 챙겨 가셔야죠. 발터 베냐민, 그런 이상한 분들의 이름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발터 베냐민은 독일 유대인 철학자인데, 예술계에서는 뭐 모두 아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이라는 좀 장편의 논문 같은 작은 책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뭐 예술 비평에 있어서는 바이블 같은 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사실 발터 베냐민이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이나 이 기억론에서는 정말 대단한 철학자다고 생각합니다. 요절한 아쉬운 분인데, 어쨌든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텐데, 발터 베냐민이 무슨 용어를 쓰냐면 역사 철학 태제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의 후반에 보면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단 들으면 어렵죠. 안 어려워요. 메시아적 신적인 존재는 이렇게 영겁의 시기를 사는 사람이에요. 김익환이 태어나서 죽는 요 시기는 그에게는 찰나로 보이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김익환의 전봉준 장군으로 할까요? 는 아시죠? 전봉준 장군은 메시아가 보시면 김익환의 형님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김익환의 작은 아버지 정도,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메시아적 시간관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일상 한 줄 기록을 쭉 쓰고 점심 때 돌아오고 저녁 때 돌아오고 자기 전에 돌아보고, 그러면 과거가 현재로 착 붙어 있다 그랬죠. 이 상태가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근대 사회가 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현대 사회는 무지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과거와 현재 착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걸 의미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걸 의미해. 내가 나로서, 내가 주관자로서 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근현대 사회의 구조는 그런 분들이 불편한 거야. 생각을 좀 비워. 과거는 잊어버려. 과거가 자기가 채우지 못했던 욕망 이런 건 다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틀 안에서 노동을 하고 사세요. 이게 이제 근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발터 베냐민 같은 철학자는 거기에 거부하는, 그것을 역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일상 기록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함의를 갖기도 해요. 조금 확장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점심 때 뭘 먹고 싶었는데 그걸 먹었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행복하지. 행복한 건 맛있어서 행복하고요. 또 하나, 나의 자주적 결정을 내가 행위한 거잖아. 이걸 주관자적 삶이라고 그래. 현대사회는 우리가 주관자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요거에 의해서 살게 하지. 여러분들은 일상 기록을 쓰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휘둘리기도 했지만 주관자로서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기라고 하면 이 자꾸 공부가 되네. 공부도 합시다. 우리가 현재 쓰는 일기하고 조선시대 쓰는 일기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일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축약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문서가 있고요. 그 공문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한 줄 일상 기록처럼 이렇게 한 줄로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얘를 쭉 우리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얘가 다 요약본이에요. 그거에는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와 같은 일기도 나의 일상의 요약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일기류는
조선시대 이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문집이라 그래서 생각을 막 적고, 사실 문집은 이렇게 말하자면 고전을 반 베끼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좀 추가해서 쓴 걸 보통 문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윤순신 장군 같은 분은 문집을 남긴 게 아니라 일기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유산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유산처럼 간직을 하시면 너무나 우리 삶이 멋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이건 2016년 기사에서 보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씨 할아버지라는 분의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셔야 알아. 일단 글씨는 안 보이지. 얘를요 몇십 년을 쓰셨어요. 달력에다가 계속 쓴 거야. 기록의 원리를 아는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 예를, 그러니까 한 줄 일상 기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예를 들었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칸이 좁으니까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어떻게? 나의 감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가 한 일이나 내가 눈으로 본 경험이나 그 중에서 그날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것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 케이스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매일 일상 기록을 이분은 쓰신 거 아니에요. 임시 할아버지는 저처럼 나열이가 아니라 달력에다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적 시간간 기억이 선명하게 엄청 남아있는 분, 생각력이 최고조에 도달한 사람, 우리가 원하는 인간형이었던 거예요. 배추밭에서 사건이 납니다. 동네에 배추밭을 보통 밭대기로 사잖아요. 그런데 배추값이 폭락해. 그러면 자주 일어나는 일 다 아시죠? 그 밭대기로 산 매매상은 계약한 적 없어 하고 이제 발뺌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우리 임시 할아버지. 생각력 이제 다 떠오르시죠. 그래서 판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달력을 증거로 제출해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빼곡한 기록은 우리의 생각력을 높여주고, 생각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긍정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임시 할아버지도 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생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가 환에 맺혔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것도 제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할게요. 딱 4%. 최상위 4%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평생 내가 공부를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한국 사회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공부는 평생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죽게 만든다니까. 이거를 왜 안 뛰어넘고 사냐고. 그건 부당하거든. 제가 이제 요 대목이 되면 살짝 흥분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면접을 할 때 보통 대학 서열로 뽑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50%는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보고, 나머지 50%는 대학 서열과 블라인드처럼 내용을 보고 뽑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충 뭐 스토리는 아시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가려고 했더니 갈 데가 없어서 전문대학에 가서 그다음에 편입해가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명지대학에 와서 대학원 과정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이제 큰 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서고에 가봤더니 당연히 그렇죠. 개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생 2명이 그 서고를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2주 후에 이제 가봤지.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소위 유명 대학 출신이야. 한 친구는 전문대 이제 편입 이런 출신이야. 근데 이 친구가 유명 대학 출신, 이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야.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한테 물어봤죠. 너는 일 잘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겠네? 그랬더니 네, 좀 들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는 공부는 잘하니? 아니요, 공부는 되게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가 지금 여기에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있는데 얘를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이제 목록 만들고 레이블, 라벨 출력해가지고 붙이고 그래서 서가 이렇게 꼽는 일을 했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를 2주 만에 했더라고요. 완성은 안 됐는데. 지금 한 너의 행위를 우리 분류기술연구라고 이게 우리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술이라고 목록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을 때 현재 네가 한 요 행위를 연상하면서 들어볼래? 그 수업을 들을 때 가만있어 봐. 여기서 이런 이론은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돼서 훌륭한 석사 졸업 논문을 쓰고 현재 뭐 다 얘기할게요. 서울 공예박물관이라는 곳에 아주 유능한 기록연구사로 아키비스트로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실행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한국 사회의 이 지긋지긋한 폭력, 서열사회 폭력 거기로부터 조금씩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기 얘기를 다시 요 얘기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일기를 쓰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만 생각이 나서 아까 부정일기 쓰는 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 뱉어내버리면 소화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긍정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긍정일기가 나의 하루의 삶에 가까우니까, 사실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일기를 그러니까 일상기록이라는 걸 써서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일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억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일기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9시 반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낸다고? 새벽 3시. 너무 많은 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일기 되게 중요합니다. 일기가 자기 성찰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일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일기 쓸 때 그래서 자기가 한 일 중에서 꼭 기억에 남겼으면 하는 거 일 하나, 그러니까 행위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일기 쓸 때 감정과 감각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오늘 나뭇잎 반짝반짝 나뭇잎과의 대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감각 하나,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 상태 하나. 요 세 가지를 선별해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꼭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메시아적 시간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 우리의 과거들이 쫙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하루를 잘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주제가 뭐였죠? 깜빡깜빡은 당연히 없어져요. 생각력이 이렇게 아주 높아지면 당연히 깜빡깜빡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자, 이제 우리가 생각력이 높아지고 깜빡깜빡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공부. 평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제일 대표적인 수단은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실은 책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도 좋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다 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속성 같습니다. 매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우리의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깜빡깜빡은 해결을 했어. 그다음에 제가 지식형 인간, 우리도 지식이 많은 인간으로 우리 삶을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다시 한 켜 넘어야 될 게 이제 책이에요. 책.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뒷부분이 쫙 해결이 돼요.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들어온 건지 술을 먹으러 온 건지 강의가 끝나면 난리가 나. 와, 끝났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거기 꼭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걸어 나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한 2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교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했죠. 여기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하고 이제 같이 나가. 요 한 끗 차야. 여러분들 집에서 자제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이거 꼭 시키세요. 이거 한 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아까 제가 일상 기록에서 얘기한 생각력하고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공부 잘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교수를 오래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앉아 있어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는 이게 이제 전문성이죠. 뭐 제가 엄청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돼요.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지하게 열심히 듣는 학생. 아무것도 안 해. 들어. 또 다른 학생은 아까 얘기한 속기형이야. 무지하게 써 그냥. 세 번째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러고 메모. 여러분들 어디가 공부 잘하는 사람? 세 번째. 그게 메모 기록의 원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아까 다시 재현. 수업이 끝났어. 다 난리가 났어. 얘만 맞아.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시험 때가 다가왔어. 그러면 걔를 뭐 한 7번 했다고 칩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반복 상황이 7번이에요. 걔를 생각을 쭉 이어보는 거야. 저번 수업에서는 이게 핵심, 저거 핵심. 이러면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읽을 때도 너무 쉽게 읽히고요. 공부가 일단 재밌어집니다. 요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도대체 왜 이런 걸 안 가르칠까? 제가 아주 답답해.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선행 다 시키니까 하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유학 끝나고 한국에 와서 명지대학에 취직이 된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여주로 이사를 갔어요. 지방으로. 그놈의 학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큰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사를 갔는데 뭐뭐 어학원 불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기에 썼더라고. 우연히 그걸 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얘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나한테 느껴졌어. 그래서 바로 그냥 잘 됐다. 안 그래도 시골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여주로 바로 이사를 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동네 분들이 제가 소위 말하는 파락군에 살았었거든요. 우리 큰애 이름이 주영인데 주영이네가 여주로 이사를 간대. 한 7, 8분이 학부모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라 그랬게요? 에이 여주가 아니라 호주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교육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주로 이사 가서 단일 학원은 없었으니까 매일 농구하고 놀고 잘 컸어요. 지금 다 장성을 해서 제가 올해가 65이니까 아이들은 다 30 넘고 이제 잘 자유롭게 잘 삽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선행을 안 시키면 그러니까 학원 가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미리 배웠으니까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지겨울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걸 지금 학교에서 또 하네. 근데 사실 잘 몰라.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큰 병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 브라우징 읽기라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이런 거네. 1분 많이 걸려 5분. 그 이제 수업을 듣는 거지. 메모. 한참 메모. 되셨죠? 끝났어. 그다음 뭐 메모한 거 한번 훑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시험 볼 때 다 걔를 모아서 이 얘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이들 공부 제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책을 근데 정말 책이 너무 싫어.
제가 어릴 때처럼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쉽고 재미있는 책,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왜 그런 걸 보니? 고전 명작을 읽어야지.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그런 엄마 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재미있어하는 책은 무조건.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력이 엄청 발전하고 국어 시험 우리 아이들 자랑으로 마무리할게요. 큰아이는 그래서 책을 엄청 당연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너무 심심하거든. 그래서 책을 계속 읽는. 애가 책을 읽는데 책을 그냥 소파에 누워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파에 누워서 아무 데서나 뒤적 궁금증 독서 책을 엄청 읽어놓으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지문이 엄청 나오잖아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읽죠. 그러니까 맞출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수능 볼 때 국어 시험이 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만점. 그러니까 그거는 책의 힘이에요. 책 읽고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뭐하니까 자랑도 좀 해야지 하고 글 좀 쓰고. 너무 쉽잖아.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걔를 시킬 수 있는 환경만 되시면 무조건 시키셔야 됩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요. 그냥 학원에서 그대로 틀에 박히는 상태로 아이들을 키웠을 때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원에서만 큰 아이들이 많이 대학에 오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 얘기 듣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동자 움직이면서 책을 읽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왼쪽에서 진자에서 은자까지 쭉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1.5초 정도 속도로 한 행을 읽거든요.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어떠세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그동안 책을 읽으셨을까요? 제가 눈동자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안 가. 가다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살짝 위를 상향하기도 하고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내 눈동자가 애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런 느낌. 이거는 눈동자가 독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의 능력이라는 게 대체로 책이 그러니까 신국판 정도의 사이즈면 보통 글자가 쓰여진 것이 1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눈의 능력은 저는 사실 여기를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책을 볼 때 그냥 통으로 봐요. 사실.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다시 어느 부분을 집중했다가 또 통으로 봤다가 집중했다가 그러니까 눈동자 자체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도 오랜 기간 그래서 제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집중해서 못 읽는구나 그리고 오랜 시간 책을 못 읽는구나 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 젊을 때는 전 이렇게 책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게 아니었어요. 눈동자의 움직임. 그래서 눈동자를 지금 보시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스캐닝 하죠. 이렇게 복사기 할 때 스캐너가 이렇게 쥐익 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책을 읽는데 글자를 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영어 단어 볼 때 스펠을 하나씩 봅니까? 톡톡 보잖아요. 한국말은 왜 글자를 봐? 한국말 단어를 보셔요. 그래서 단어를 스캐닝 하듯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눈동자를 움직이면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춘다 그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눈동자가 정지됐을 때 초점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제가 요구한 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초점이 안 맞겠지. 놀라워. 한 20일 하면 초점이 맞아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에요. 눈의 능력이 눈동자는 동쪽으로 쭉 같은 속도로 1.5초로 쭉 움직이는데 초점이 맞아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도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서 저하고 이제 자기 성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보통 20일 정도 되면 느껴요. 근데 한 번 만난다고 계속 맞는 건 아니야.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데 그럼 막 이게 되면 난리야. 막 교수님 막 드디어 맞았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눈동자로 쭉 움직이는데 초점이 팍팍팍 맞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동자의 움직임에 집중하니까. 20일 동안 그래요. 일단 눈동자가 움직이니까 여기가 예민한 신경이잖아요. 어떻게 졸음이 오겠어? 안 졸려. 한 달에서 눈 운동이 완전히 되신 분들 제가 한 달 더 하라 그럽니다. 그때는 눈 운동으로 읽는데 뜻이 안 들어온 부분은 거꾸로 가서 다시 보고 쭉 가다가 또 안 들어오면 또 거꾸로 가서 얘를 한 달, 그래서 2달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독서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노하우니까 이거 김익환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정말 국민운동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보급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이 친해집니다. 물론 책이 친해지는 건 전제가 있어요. 쉬운 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건 너무 재밌겠어 하는 거 골라서 완독하는 습관부터 몸에 붙이신 다음에 눈운동 독서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책이 모두 친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이랑 꼭 시합하세요. 애들이 우리 빠르거든. 칭찬해주고 상 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눈운동 독서를 하면 일단 우리가 책이 몸에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자꾸 제 말을 안 믿고 사흘 좀 하고 되긴 뭐 돼요. 아니 사흘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해봐. 열흘 하고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제가 하라 그러거든. 1.5초씩 읽으면 10쪽 이상을 보통 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타이머 맞추고 하라 그래요. 2쪽 읽고 스탑워치에서 2쪽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2분 20초야. 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5초 속도로 가야 되거든요. 보통 2, 3행 되니까 한쪽 읽는데 말하자면 60초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매일 연습하면 10쪽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2쪽 읽고 됐어 이거 아니에요. 10분. 그래서 한 달. 그리고 그 다음 한 달은 안 읽히면 거꾸로 가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단 단위로 이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자 이제 기본 기초 체력이 됐어요. 여기부터 시작해. 됐어.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생각 독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드세요 혹시? 사실 제가 머리를 들라는 건 실제로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밑을 보고 그런 얘기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예 용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생각 책을 읽으면서 순간 생각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쭉 읽으면 순간의 생각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쭉 읽는 거를 생각의 이음 이렇게 제가 그냥 쉽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 독서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순간에 생각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걔를 뭐 5쪽 정도 읽어서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이어주는 이 생각의 이음이라고 해요. 책을 읽을 때 생각 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 책의 내용이 자기 것으로 속속속속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교수님 그 생각을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세 쪽 읽고 앞에 뭔 내용이었지? 다시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짜증나서 교수님 때문에 책을 더 못 읽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결국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현대 철학에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질 들레즈 제일 강조하는 게 차이와 반복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어준 책의 제목 자체가 차이와 반복이고. 그러니까 첫날은 요 앞에 페이지에 읽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했네.
사흘을 했더니 똑같은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엔 앞에 페이지가 기억이 나네. 20일을 했더니 이제는 책을 최소한 10쪽 읽은 것은 생각의 이음으로 내가 이 얘기 되네. 이게 반복에 의해서 자신의 상태를 차이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becoming, 영어로는 내가 이런 반복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나가 아니라 조금씩 변화해가는, 이런 이제 한국말로 생성이라 그래요. 생성해가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질 들레즈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 독서라는 것은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눈운동 독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고 생각 독서도 반복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서 김익환의 자랑. 저는 당연히 눈운동 독서를 하니까 저는 45분 읽고 15분 쉬어져요. 왜냐면 집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눈이 엄청 피곤해요. 정신도 피곤해. 그러니까 쉬어줘야 돼. 책이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의 장이 50쪽 전후로 돼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장을 그냥 45분, 1시간 정도에 읽어 제칩니다. 제가 메모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계속 생각에 이음만 해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그때 메모 독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쫙 다 읽고 하고 메모하신 분, 이게 답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생각 독서를 반복에 의해서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메모 독서로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메모를 했으니 어떤 상태?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상태. 되셨죠? 자, 얘를 300쪽짜리 책이라고 치면, 그죠? 50쪽 읽었으니까 하루에 45분씩 책 읽고 6일간 읽었어. 그러면 한 권을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메모가 남는다는 거예요. 책은 스포일처럼 책을 누구에게 설명을 듣고선 읽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전 인류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책은 유튜브 꼭 미리 보시고, 그다음에 블로그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블로그는 잘된 놈을 미리 보시고, 그래서 전체 개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 책을 보는 게 당연히 맞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책 읽는 거 힘들어요. 메모하고 토론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거기서 자꾸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러지. 반복하고 거기서 약간의 스킬이 아이들 몸에 붙었을 때 책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글을 써보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재밌네. 이 상태로 가져가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책 읽기 얘기로 다시 갑니다. 책 읽기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메모 독서법, 이 모두가 우리가 그릿을 통해서 우리 몸에 착붙여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요약할 때 책 읽으면서 제가 메모 독서 하라는 건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요약할 때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 지적으로 엄청 성장하셨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사고가 지금 막 튀어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요새는 아이들이 쓰는 거 귀찮아한다고 다 프린트로 나눠줘. 제 주변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팀에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프린트 좀 하지 말고 쓰라 그러라고. 그런데 엄청 욕먹는데, 학부모님한테. 아이들이 실제로 요약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약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책을 읽는데 요약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 요약이 맞나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야. 내가 요약이라고는 했는데 확신이 안 들어. 제가 또 하나 자랑을 하면, 저는 그냥 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파하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행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실행을 위해서 매월이 아니라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틴을 같이 합니다. 저는 사실 미라클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된 실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5시에서 6시 반까지 제가 줌을 켜요. 그러면 다 들어와.
그래서 줌을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 월요일부터 들어오세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함께 하면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게 한 완전히 습관에 붙는 게 한 20일 걸리는데 몸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낮에 이제 계속 기절합니다. 계속 졸려요. 근데 20일 정도 참으면 그럼 제가 엄청 올빼미였거든요. 보통 2시, 3시까지 아무래도 글 작업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되고 바꿨는데 현재 2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끝날 때 제가 김 교수의 5분 강의라는 걸 해요. 매일 5분 강의를 합니다. 이야, 우리 단톡방에 있는데 여기에 요약을 독서카드에다 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놀라워. 어쩜 저렇게 요약을 잘할까? 제가 5분 강의라고 말은 하고 말이 기니까 보통 7, 8분에서 10분쯤 하는데 그거를 한 6줄, 7줄로 정말 퍼펙트하게 요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요약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정말 자기다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근데 신뢰는 신뢰하세요 한다고 신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책을 10쪽 읽고 제가 권한을 한 줄 요약만 드려요. 책을 무려 10쪽을 읽고 한 줄만 쓸 수 있어. 키워드 3개 쓰면 한 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쪽 읽고 또 한 줄. 10쪽 읽고 한 줄. 아까 50쪽이 한 개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5줄을 요약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한 개 장을 읽고 그 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이러고 물어봐요. 자기가 쓴 5줄을 가지고 그걸 서사라 그러는데 자기 스토리를 엮어서 말을 한다니까? 놀라워요. 설사 이 첫 번째 10쪽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 훨씬 포인트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이걸 요약했어. 그런데 얘를 5줄을 쓴 상태에서 자기 서사로 자기식의 이야기로 이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거든. 자기 마음대로인데 5줄 쓴 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잘 읽었다는 걸 의미해요. 요걸 경험하면 요약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답이었구나. 이게 메모 기록법의 메모 독서법의 핵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이 방법을 6번 반복하면 300쪽짜리 다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메모가 몇 줄 나온다? 5줄이니까 6 곱하기 30줄. 아니 왜냐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한 권 읽은 것의 요약이 노트 20쪽이 아니라 30쪽이면 보통 노트의 그 룰이라 그러죠.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30줄 이상 쳐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2줄에 한글 저처럼 써도 많이 써야 3쪽이란 말이야.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은 2쪽이면 책 한 권의 요약이 끝났잖아. 여러분들 책을 읽었는데 내가 노트를 20쪽을 했어. 큰 잘못을 저질렀군. 이렇게 반성하시면 돼요. 그런 분이 너무 많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한다 그러죠. 이거는 일변의 얘기예요. 지금 1군의 한국 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팔리는 책만 팔리고 안 팔리는 책은 너무 안 팔려서 출판 시장이 기형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 근데 어쨌든 엄청 많이 읽으세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책이 좋으면 10만 부씩 책이 나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메모 독서를 하시는데 책 한 권 읽고 손으로 쓰시는 분은 20쪽, 30쪽씩 메모를 하신다니까. 자, 답 나왔죠? 어떠세요? 20쪽 써놓으신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20쪽을 쓰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했겠지. 안 그러고 어떻게 20쪽 쓸 분량을 자기 머릿속으로 소화해서 걔를 기억해서 메모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답 알았을 겁니다. 메모 독서법은 자, 생각의 이음에 의해서 자기에게 남은 부분만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메모는 어떻게? 극단적 요약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10쪽 읽고 한 줄만 쓰세요라고 훈련을 시키지만 결국은 한 개 장, 50쪽을 전후한 한 개 장을 읽고 제가 대체로 많이 쓰면은 12줄, 적게 쓰면 5줄 정도로 요약하는 습관을 꼭 기르세요. 라고 지침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왜 애들한테 자꾸 스포츠를 시킬까? 왜 피아노, 예술 이런 걸 엄청 시킬까? 안젤라 더커스의 얘기는 반복 훈련에 의해서 기술을 몸에 붙이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예술 교육, 운동 교육이 최고다. 그걸 통해서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기타 등등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책에서 줄창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정말 핵심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한 눈운동 독서, 생각 독서, 메모 독서 제가 약속하는데 3권을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책을 읽어냈어요. 그리고 3권 다 읽은 것을 노트 2-3쪽으로 요약한 거를 쭉 한번 보고 보지 말고 말로 하기를 3번 했어.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내가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안 돼. 저한테 오세요. 정말. 개인 훈련 다시 시켜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오늘은 방송이라서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 강연을 할 땐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쭉 말씀을 드려요. 3권 했는데 안 되면 오시라고. 마지막에 앞권이에요. 우리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그래서 정말 진정한 좀 자기 성장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그룹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 제 온라인 강의 듣고. 근데 이분들이 좀 이상해.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그래서 5명씩 이렇게 모여서 공부들을 하십니다. 여기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 들은 거를 간단하게 요약한 걸 가지고 말을 해. 책을 읽으면 책의 한 개장 읽은 걸 이렇게 또 메모해가지고 또 말을 해. 그러고는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하고 깜짝 놀래.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책을 읽었어요.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쭉 읽었어요. 메모를 통해서 각인시켰어요.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됐어요. 그걸 말로 했어. 익스플리케이션의 극단이잖아. 메모를 통해서 한번 익스플리케이션 한 것을 다시 말을 통해서 했어. 어디까지 갈까? 이번엔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글 쓴 거를 나눈대. 5명씩 또 모여서 줌 켜놓고 글 쓴 걸 나눠요.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그리고 의아해해. 너무 당연한 거지. 네. 이거를 하시면 너무너무나 정말 이거를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모임에 계셨던 한 분이 이거 너무너무나 그냥 쉬운 스토리예요. 나는 위에 오빠가 있고 나 딸인데 맏딸이고 밑에 동생이 둘 있고 시골인데 다 우리 얘기야. 나는 공부도 잘했어 심지어. 내 오빠 대학 보내고 등등해서 나는 상고를 갔어. 공부가 평생 해안이 됐어. 너무 많죠 이런 분들. 특히 지금 40대, 50대, 60대 여기는 너무 많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좀 애를 써봤는데 안 돼. 계속 중도 포기. 그래서 뭐 사이버대 가고 방송통신대 가고 다 2학년에서 아웃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거인이 된 것 같다고 수강소감에다가 쓰셨어요. 다 울었어. 우리가 그 얘기를. 이 한국 사회의 억울함을 이분이 드디어 깨치셨구나. 이제는 내가 거인이 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나처럼 키우지 않고 내 거인의 어깨 위에 태워서 멀리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로 키우겠다. 이렇게. 김익환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 성공했을까? 아니죠.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체계가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5명이 모여서 자기가 쓴 글을 나누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자기가 정리한 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서 카톡방에서 같이 보여주고 으쌰으쌰 하고 이걸 제가 이타성의 자기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행위 자체를 이타적으로 해.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너무너무나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기가 막힌 것들이 그 안에 다 우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거, 우리가 이사를 이곳저곳 가시잖아요. 이사 가는 이유 다 느낌 오시죠? 한국 사회 거의 미친 짓. 그런데 그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안 돼요. 좋은 학원 뭐 무슨 동에서 다닌다고 그 중에 성공하는 친구들이 몇 프로? 많이 잡으면 15%. 나머지 아이들은 그 15%의 환상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 안에서 고생만 직살이 하고 있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브라우징 읽기, 미리 생각해보기. 이런 내용인데 쓰기. 다 끝나고 이거 어때요? 그 다음 독서. 책 읽고 뜻 파악해야지. 메모한 거 가지고 혼자 이야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기도 하고. 요즘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권해야겠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글도 좀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글을 써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안 하고 선행학습만 시키냐는 거지. 사실 이런 지점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조금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이대로 두면 결국은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공부 조금 못해서 대학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이 너무 훌륭하게 풀렸다고. 전문대학 나와서 한국의 기준에서는 중하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스스로 해방시킬 줄 아는 사람으로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몸의 실행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제대로 된 기록 공부법을 통해서만 성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쭉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능력이 너무너무 출중하게 됐죠. 왜냐하면 생각력이 엄청 커졌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걸 지식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지식 기록을 쓰는 것이 몸에 붙어서 내가 책 읽은 거, 강의 들은 거, 뭐 심지어는 경험한 거 이런 것들도 내 몸에 착 붙었어. 누적적인 인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지식이 많아지니까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양질 전화라 그래서 많아지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걸 아이디어라 그러거든요. 통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제 세 번째 우리를 답답하게 한 거 기억하시죠? 자식은 노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엄청 좋아. 나는 너무너무 성실한데 성과는 꽝이야. 벌써 10년이나 됐어. 이 문제. 이것도 기록으로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인간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록적으로 보면 계획하는 기록하고 구상하는 기록이에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정말 엄청 열심히 체계화된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배에서는 좋다 한다 그러죠. 탈을 돌려서 배의 방향을.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strategy, plan 이 모두가 우리를 결박하는 어떤 시간을 속박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얘기해요. 전략 그러면 특히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계획 안에만 자유 있다 하는 얘기를 엄청 강조합니다. 자, 계획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계획을 하는 사람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삶에 꿈이 있어. 사실 꿈 없는 분들이 여기 한 80% 정도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오늘 제 얘기 듣고 꿈 찾기 좀 이따가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인생 지도 그리기 같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꿈의 방향이라는 게 서 있어. 그러면 하루를 계획한다는 것은 내가 내일은 뭘 잘해야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꿈의 방향과 관련된 뭔가를 하나 20분이라도 끼워 넣나? 이런 게 좋다지.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 꿈하고 자기의 일상하고는 따로 놀지. 매일 꿈은 잊어버리고 매일 급박한 일만 열심히 하지. 그게 성실한 삶 아니에요.
전략적 삶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현실을 부분 일치시키는 삶. 그것이 전략적 삶의 출발이겠죠. 여기 우리 방학 때 계획 세운 거를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아침에 플래닝을 하라 그러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뭐하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뭐하고 9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뭐하고 이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정말 빽하게 점심이 되면 어떤 생각이 올까? 난 역시 안 돼. 왜냐하면 아침에 세운 그 빼곡한 계획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전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람의 세계가 실행의 세계보다 훨씬 크거든.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플래닝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전, 오후, 저녁으로만 나누고 시간 쓰지 마세요. 오전에 꼭 했으면 하는 거, 오후에 할 거, 자기 전에 할 거. 자기 전에 할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 네, TV 봐야 되잖아. 얼마나 소중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를 쉬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하루에 5개 미만. 제가 그냥 빨리 결론을 내릴게요. 5개 미만으로 자기를 좋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꿈이 항상 살아있는 거. 이게 플래닝. 여기다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경영학에서 너무 많이 쓰는 용어죠. CSF라고.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그래서 이때 크리티컬은 비판적인이 아니라 핵심적인. 제가 꼭 이런 거를 강의할 때 해요. 이런 게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크리티컬이 이때는 핵심적인이라 해서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5가지를 세웠어. 어떤 사람을 10시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10시 누구 미팅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괄호치고 핵심 성공 요인을 써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얘기 절대로 하지 않기. 이런 게 핵심 성공 요인이야. 그래서 끝날 때 1시간 미팅했는데 끝날 때 둘째 딸 맞아 그거 내가 그 친구 되게 힘들 것 같아. 내가 기억해서 간단하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거기 잘 가세요 이렇게 했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된다? 꼭 그 물건 판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걸 제대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래닝하는 것은 좋다.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특히 자기가 중점을 두는 그날의 일에 나의 핵심 성공 요인 내가 그걸 할 때 힘줄 곳이 어딘지 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게 전략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힘줄 것을 한두 세 군데 발견하기 위한 거야. 걔를 발견하면 거기에다 더 힘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걸 아침에 하라는 얘기지. 전날 하셔도 물론 좋고. 이게 우리가 전략적 인간으로 슬렁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그래도 완성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갑니다. 아까 제가 인생 목표 얘기했죠. 그리고 걔가 일상에서 떠오르고 걔를 포인트 찍어가지고 플래닝을 하시고 거기다가 CSF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 중간에 뭔가 빈 거 같지 않아요? 인생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월간 단위가 있고 주간 단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이 있죠. 사실 실행을 한다는 것은 매일의 그 순간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플래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상위가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아주 구조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엄청 힘줄 때 힘주고 뺄 때 빼면서 전략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전략형 인간으로 자기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생 지도라는 거예요. 요거 제가 매월 써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제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 자유로운 여행 작가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200억 정도 규모의 재단 운영자가 되는 거 이런 게 저희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우리 이런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강연도 그런 저의 활동의 일환인 거죠. 이렇게 모든 행위에 저의 가운데 있는 저 꿈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여섯 가지의 자기 삶의 영역을 나누라고요. 일이죠. 일도 뭐 두 가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힘들기도 하지만 가족. 이 가족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도 삶의 플래닝이랄까 전략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 어떻게 빼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놀고 쉬고 여행 가는 거. 이거 저는 향유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영역을 나누셔서 어쨌든 as is to be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 친 게 to be라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했으면 하는 거, 앞으로 했으면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내 꿈이 뭔지를 써보세요. 교수님 꿈이 뭔지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현재 그게 꿈이라고 생각되는 걸 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영역 나누는 대로 여러분들의 영역을 나눠보신 다음에 여태까지 자기가 일과 관련해서 주로 무엇을 했지를 써보시고, 앞으로 내가 그 일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걸 써보는 거예요. 앞에 지난 날까지 했던 걸 우리가 용어로는 as is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걸 to be라고 합니다. 이게 다 컨설팅 용어들이에요. 너무 익숙한 용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인생 지도를 그렸어요. 얘를 매월 그리잖아요. 1년은 쓰셔야 되는데, 이러면 다 한숨을 쓰세요. 아씨, 꿈쳤는데 언제 1년을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쓰는 행위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에 플래닝 할 때 사실 나의 꿈, 나의 월간 계획, 나의 주간 계획, 이것이 나의 아침의 플래닝으로 이월돼서 들어오는 구조예요.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나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혹시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 겁이 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한 번 하시면 너무 익숙해집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5시면 저는 기록의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 집 누구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제 방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한 기록을 보고 계획한 걸 보고 미소 짓고, 그 다음에 한 달이 겹쳤을 때는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지도 그리고, 얘를 토요일 날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하다가 좀 못했을 수 있거든. 일요일 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주말의 일정 시간은 기록의 시간을 갖고 플래닝의 시간을 가져요. 꿈은 어디에 살아있다? 현재의 하루의 플래닝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플래닝은 우리를 결박한다? 아니지. 시간 정의하지 않고 열어놓고 좋다 한 거니까. 우리는 꿈을 실현하는 계획성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략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로 끝나면 좀 완성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구상 기록이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여러분들 실제 무엇인가를 할 때 구상하시죠? 구상을 기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을 10시에 만난다 그랬죠. 10시에 만나기 5분 전에 구상 기록을 메모를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뭐지? 그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아침에 CSF 썼잖아. 걔를 더 상세하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과 만나서 할 나의 아웃풋, 최종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뭐지? 얘까지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철저히. 네. 그러면 실실 놀고 항상 성과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것을 하루에 3번씩 하면 여러분들이 구상 기록을 쓰는 걸 1년을 하면 1000번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습관이 몸에 착 붙은 사람이 됐을 때, 앞서 이야기한 깜빡깜빡해. 읽었는데 내 것이 아니야. 지식이 안 돼.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져. 나는 성실하지만 결국은 앞서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 이 모두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록의 유형들로 여러분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상 기록을 제일 크게 강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생각력을 키워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얘를 자꾸 펴거든. 일상 기록을 쓰려면 자꾸 펴거든. 펴다 보면 구상 기록도 쓰게 되고 지식 기록도 쓰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연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시하는 거 한마디만 강조하면 기록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기록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한국의 이 서열 사회를 우리 스스로 해방하고 그 안에서 자기다운 삶을 구상함과 동시에 그것을 실행해서 우리는 엄청 지적이면서도 엄청 능력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